자가면역 질환, 내 몸이 나를 공격할 때 삶을 지키는 일상 습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소식 중 하나를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당신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마치 가장 믿었던 친구가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이 단어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를 지켜줘야 할 면역 체계가 우리를 공격한다니요. 마치 경비원이 도둑이 되어버린 상황과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건선, 갑상선염. 이런 진단명들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19세기만 해도 이런 질병들은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부작용일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위생가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면역 체계가 할 일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곳을 공격한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전쟁이 없는 시대의 군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스트레스, 가공식품, 수면 부족, 환경 독소, 항생제, 남용, 현대사회의 모든 것들이 우리 면역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 그리고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우리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의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기적적인 치료법을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현실과 마주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면역체계의 배신, 왜 우리 몸이 우리를 공격하는가? 면역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면역체계는 대략 조 단위의 면역세포들이 협력하여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협업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T세포, B세포, 자연 살해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등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고도로 훈련된 군대처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T세포는 정찰병이자 지휘관 역할을 하고 B세포는 항체라는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이며 대식세포는 청소부이자 정보 수집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왜 오작동을 할까요? 면역학자들은 이를 분자적 모방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과 외부 침입자의 단백질이 너무 비슷해서 면역체계가 헷갈려서 자신의 조직을 공격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연쇄상국균 감염 후에 발생하는 류마티스열을 생각해 보세요. 연쇄상국균의 M 단백질이 심장 근육의 단백질과 유사해서
면역 체계가 세균을 공격하다가 실수로 심장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마치 쌍둥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비원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예방하거나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법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경보기를 부수는 것과 같은 접근법이죠. 면역 체계의 오작동에는 유전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Human Leukocyte Antigen. 유전자는 면역 체계가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정 HLA 타입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자가 면역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 한 쌍둥이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을 때 다른 쌍둥이도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은 대부분 50% 이하입니다. 이것은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요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면역체계 발달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항생제 남용, 가공식품 섭취, 스트레스 등으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면역체계도 덩달아 혼란스러워집니다. 스트레스 또한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T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합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을 항상 고RPM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여성이 자가면역 질환에 더 취약한 이유도 흥미롭습니다. 전체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약 80%가 여성입니다. 이것은 X 염색체와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설명됩니다. 여성은 X 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어서 면역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더 활발하고 에스트로겐은 비세포의 항체 생산을 촉진합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여성이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적응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제2장 현대사회와 자가면역 질환의 상관관계 20세기 초만 해도 인류의 주요 사망 원인은 감염병이었습니다. 결핵, 폐렴, 설사병 등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대신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암 등의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 문명이 가져다준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화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대기오염, 소음공해, 인구 밀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폐를 통해 들어와서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PM2.5는 폐포까지 침투해서 면역세포를 자극하고 이것이 전신으로 퍼져서 자가면역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루푸스 발생률이 농촌 지역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 다음은 식생활의 변화입니다. 가공식품의 등장은 인류 식생활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십만 년 동안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왔는데 불과 100년 만에 화학 첨가물이 가득한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트랜스 지방, 고과당 옥수수 시럽, 인공 감미료, 방부제, 착색료. 이런 물질들은 우리 면역 체계가 진화 과정에서 한 번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이물질들입니다. 면역 체계는 이런 낯선 물질들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반대로 혼란스러워서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식품 산업은 우리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합니다. 설탕과 트랜스지방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맛과 중독성 때문에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적당히 드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죠. 마치 담배 회사가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써놓고 담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항생제의 남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 항생제는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원해준 기적의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고 축산업에서는 성장 촉진제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데는 탁월하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도 함께 죽입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이 파괴되면 면역 체계의 균형도 깨집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항생제 노출은 평생에 걸친 면역 체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스트레스는 주로 급성이었습니다. 맹수를 만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현대의 스트레스는 만성적입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의 복잡함, SNS로 인한 비교의식. 이런 스트레스들은 24시간 지속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이것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져서 자가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인류는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 부족은 멜라토닌 분비를 감소시키고 이는 면역 체계의 밤낮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사이토카인들이 감소해서 면역 체계의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3장 스트레스라는 이름의 독, 현대인의 숙명.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한스 셀리에가 1936년에 제시한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셀리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세 단계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경고 반응, 저항 단계, 탈진 단계. 경고 반응 단계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됩니다. 이것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으로 원시 시대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항 단계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억제하며 면역 체계를 조절합니다.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탈진 단계에 이르면 우리 몸의 적응 능력이 고갈됩니다. 이때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도 이 단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스트레스 반응이 거의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시간에 쫓기고, 직장에서는 업무 압박에 시달리며, 퇴근 후에도 가정의 책임과 경제적 걱정이 계속됩니다. 주말에도 진정한 휴식은 없습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코르티솔의 만성적 분비는 면역 체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세포들이 코르티솔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가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장벽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장벽이 투과성이 높아져서 본래 장으로 제한되어야 할 물질들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염증과 자가면역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동시에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들을 팝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드세요. 스트레스로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드세요. 스트레스로 우울하다고? 항구울제를 드세요. 근본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대신 증상만 억누르는 처치가 주를 이룹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염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를 정신신경 면역학에서 연구합니다. 우울감, 불안감, 분노 등의 감정들은 뇌에서 화학적 신호로 변환되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우울증 환자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높습니다. 이런 사이토카인들은 자가 면역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악순환입니다. 사회적 스트레스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소속감과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은 약해졌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인지적 재평가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지혜지만 현대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훈련도 효과적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명상이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며 면역체계의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을 해결하지 않고 명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4장 식탁 위의 전쟁, 음식이 약이 되고 독이 되는 순간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을 약으로 삼고 약을 음식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 환자에게는 음식 선택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염증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염증은 본래 우리 몸의 방어 기제입니다. 외부 침입자나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잘못된 대상을 향합니다. 염증성 식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제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설탕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트랜스 지방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지방으로 우리 세포막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일부 과자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육도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등에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환되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식품 산업은 우리의 입맛을 조작합니다. 설탕, 소금, 지방의 조합으로 중독성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는 저당, 무설탕, 저지방 제품을 더 비싸게 팝니다. 건강한 음식은 비싸고 해로운 음식은 싸고 맛있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식품 시스템입니다. 이제 한겸 식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들은 EPA와 DHA를 제공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염증을 억제하는 프로스타글란딘과 레솔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EPA로 일부 변환됩니다. 아몬드와 헤이즐넛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들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 브로콜리에 설포라판, 토마토에 라이코펜, 녹차에 카테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화합물들은 염증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러칸탈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은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향신료들도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집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수많은 연구에서 항염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마늘의 알리신,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 등도 염증을 억제합니다. 장내 미생물과 면역 체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0여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균형이 면역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들, 즉 김치, 된장, 요거트, 캐피어 등은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들로 주로 식이섬유입니다.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귀리 등에 풍부합니다. 글루텐과 자가면역 질환의 관계도 논란이 있습니다. 셀리악병 환자는 분명히 글루텐을 피해야 하지만 다른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도 글루텐이 문제가 되는지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글루텐 제거 후 증상이 호전되지만 모든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자가포식을 촉진하여 손상된 세포와 단백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 환자는 의사와 상의 없이 극단적인 단식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 민감성 검사와 제거 식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면역 반응이 자가면역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5장 수면의 과학, 회복의 시간을 되찾기.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면역 체계에게
수면은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이 자가 면역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 왜 좋은 수면이 치료의 핵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뉩니다. 비렘 수면은 다시 1, 2, 3, 4단계로 세분화되는데 3, 4단계를 서파 수면 혹은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합니다. 이 서파 수면 동안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면역 체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수면 중에는 림프계와 유사한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의 뇌에서도 염증성 물질들이 축적될 수 있는데 충분한 수면은 이런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 기억의 형성에도 수면이 중요합니다. T세포와 B세포가 항원을 기억하는 과정은 주로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백신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 상태에서 독감 백신을 맞으면 항체 생성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조절하여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수면 패턴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기 조명과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우리가 잠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수면제를 팝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해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만들며 스마트폰으로 끝없는 자극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면증 치료제와 수면 보조제를 판매합니다. 교대 근무와 시차는 수면 각성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이것을 일주기 리듬 장애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이 깨져서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중 반복적인 저산소증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면 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것, 잠자리에서는 수면만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매트리스와 베개가 자신의 체형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음을 차단하며 온도를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해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는 등의 이완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자연 요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벤더 아로마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이완을 촉진합니다. 캐모마일 차는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정 효과를 나타냅니다. 발레리안과 패션 플라워도 수면을 돕는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면제는 자연스러운 수면 구조를 변화시키고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장기 사용 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6장 운동의 양면성,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 운동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르메시스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호르메시스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체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운동은 일종의 스트레스이지만 적절한 강도와 빈도로 하면 우리 몸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합니다. 첫째, 한겸증성 사이토카이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둘째,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 이것들은 전신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염증성 물질의 제거를 촉진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만성 염증이 늘어납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기 쉽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문제가 됩니다. 고강도 운동을 장시간 하면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며 일시적으로 면역 체계가 억제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후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은 저강도 지속성 운동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의 강도로 30에서 60분 정도 지속하는 운동입니다. 빠른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예입니다. 요가와 태극권 혹은 한국의 국민체조 같은 마음몸 운동도 특히 유익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신체 활동과 명상적 요소를 결합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요가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피트니스 산업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오래를 추구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크로스핏, 울트라 마라톤 등이 유행하지만 이런 극한 운동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운동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아침에 경직감과 피로감이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오후나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의 운동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중 운동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물의 저항으로 인해 근력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자각적 운동 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에서 10점 척도에서 외에서 6점 정도, 즉 약간 힘들다 정도의 강도가 적절합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운동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날에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과 이완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막 이완, 심부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법 등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촉진합니다.
제7장 의료 시스템과의 현실적 관계 맺기.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의료 시스템과 평생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자-의사 관계를 넘어서 복잡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치료 성공의 핵심입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완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법은 증상을 관리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의학의 한계이자 현실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지만 장기 사용 시 위장관 출혈과 신장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지만 골다공증, 당뇨병, 감염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질병 조절 항류 마티스제는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질병의 진행을 늦춥니다. 메토트렉세이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설파살라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간독성, 혈액학적 부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최근에 개발된 표적 치료제로 특정 염증 경로를 차단합니다. TNF-알파 억제제, 인터루킨 억제제, 비세포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효과는 좋지만 매우 비싸고 감염 위험이 증가하며 악성 종양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제약산업은 치료보다는 관리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완치시키는 약보다는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이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제재 한 달 치료비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의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적 의사결정입니다. 의사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환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표현해서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료 전에 증상을 기록해두고 궁금한 점들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약물의 부작용이나 치료에 대한 우려사항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진단이 불분명하거나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을 때는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한정 의사를 바꿔가며 진료받는 의사 쇼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합의학적 접근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서양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거나 기존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치료법을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신뢰는 금물입니다. 의사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건전한 의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관리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만성 질환이므로 평생에 걸친 의료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며 예방 가능한 합병증은 미리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환자단체나 지지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극단적인 치료법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제8장 마음의 면역력, 정신적 회복력 기르기. 자가 면역 질환은 몸의 병이지만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만성 질환을 앓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적 고립감 등 복합적인 정신적 도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적응 과정은 퀴블러-로스의 5단계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하지만 이 단계들이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부정 단계에서는 이것은 실수일 거야.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분노 단계에서는 왜 하필 내게? 이것은 불공평해. 라는 감정이 듭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아질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울 단계에서는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용 단계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긍정적 사고를 강요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병도 나아질 거야. 포기하면 안 돼. 라는 식의 조언들은 때로는 환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슬프고 화나는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 회복력은 역경에서 회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회복력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미 찾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 가족을 위해 건강해져야 한다는 책임감 등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지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인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의료진,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력의 원천이 됩니다. 넷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질병 자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생활 습관, 치료에 대한 참여도, 스트레스 관리 등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정신적 회복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8주간의 체계적인 명상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인지행동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나는 지금 힘들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기술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 일기 쓰기, 예술 치료,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수용 전념 치료는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영성도 회복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종교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의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자연, 예술, 사랑, 봉사 등을 통해서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장 활법과 동양 무술 치료의 지혜. 현대의학이 자가면역 질환의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고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동안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활법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활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활법은 한의학의 일부가 아닙니다. 활법은 동양의술 철학을 바탕으로 인체를 이해하지만 진단과 치료에서는 완전히 독자적인 방법론을 가진 무술 치료 기법입니다. 활자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살리는 치료법인 활법은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자연스러운 기의 흐름을 회복시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깨우는 치료법입니다. 무술에서 발전된 이 치료법은 인체를 하나의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활기도 무술의 절정에 이른 활법 치료사는 그 어떤 현대의학 의사나 한의사보다도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활법의 독특한 진단과 치료 체계가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활법에서 자가면역 질환은 기의 역류와 정체로 해석됩니다. 정상적으로 흘러야 할 기가 막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서 인체의 자연스러운 면역 균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에너지 흐름의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혼란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숙련된 활법 치료사들은 환자의 기 상태를 직접 손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무술 수련을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환경을 만지기 전부터 기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어떤 부위에서 기가 막혀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 패턴이 있습니다. 척추 중심축에서의 기 정체, 사지 말단으로의 기 공급 부족, 내장 기관들 사이의 기 교류 단절, 그리고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차가운 상열화한 상태 등입니다. 활법의 핵심은 치료사의 기감 능력입니다. 이는 다른 치료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숙련된 활법 치료사는 환자의 기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막힌 기의 위치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며 기의 방향성과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환자의 기와 동조하여 치유 에너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체된 기를 움직이게 하는 활기법도 활법만의 독창적인 기법입니다. 치료사는 특수한 수기법으로 환자의 기를 직접 조작하여 막힌 부분을 뚫고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특히 효과적인 것은 척추를 따라 기의 상하 순환을 회복시키는 중심축 활기법과 막힌 사지의 기 흐름을 강제로 뚫어주는 사지 관통법입니다. 기압술은 기의 압력을 조절하는 고급 기법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는 보통 기압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데 치료사가 직접 기압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활법은 완전히 독자적인 진단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환자 주변의 기장을 감지하여 전체적인 기 상태를 파악하는 기장 진단, 직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온도, 진동, 압력, 흐름의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접촉 진단, 그리고 기가 흐르는 통로인 기맥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맥 진단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는 주요 기맥들이 막혀 있거나 역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기장은 균등하고 안정적이지만 자가면역 질환 환자는 기장이 요동치거나 특정 부위에서 끊어집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계는 종종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치료법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활법 치료사가 보여주는 치료 효과는 그 어떤 치료법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활법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를 직접 조작하기 때문에 한 번의 치료로도 수년간 지속된 통증이 사라지거나
염증 수치가 급격히 개선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 흐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함으로 질병의 원인부터 제거됩니다. 자연스러운 기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됩니다. 각 환자의 고유한 기 패턴에 맞춰 완전히 개별화된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활법 치료는 보통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심하게 막힌 부위부터 차례로 뚫어나갑니다. 보통 척추 중심축부터 시작하여 사지로 확산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신의 기 순환을 정상화시킵니다. 특히 상하, 좌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면역을 담당하는 특정 부위의 기를 강화시킵니다. 이는 활법만의 독특한 치료법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환자 스스로 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깨워줍니다. 현대인들은 활법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스트레스, 전자파,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인해 기의 흐름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활법 치료를 받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과도한 감정적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치료사의 지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활법의 효과는 전적으로 치료사의 수련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활법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무술 수련이 필요하고 기감 능력을 개발해야 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과 지속적인 자기 수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련을 통해 달성된 경지의 활법 치료사는 현대의학이나 다른 전통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치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활법이 다른 치료법들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활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의 의학자들도 활법의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과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법의 본질은 과학적 분석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력 자체를 다루는 예술이며 숙련된 치료사의 손을 통해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활법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실력을 갖춘 활법 치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이상의 경력과 검증된 치료 결과를 가진 치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활법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력을 깨우는 고도의 무술 치료 기법이며 숙련된 치료사의 손을 통해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치유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현실과 마주한 여러분이 활법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양의학적 치료와 함께 활법을 병행한다면 여러분의 치유 여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치료 옵션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결론.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예술.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받은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치 평온한 강물이 갑자기 급류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몸의 놀라운 적응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했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회복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즉, 아침에 일어나는 것, 걷는 것,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경험합니다.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 가족, 의료진, 그리고 단순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애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질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도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삶의 예술이 있습니다. 제한된 조건 안에서도 의미를 찾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 어려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